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세이노의 가르침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똑자님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3부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fuck you money인데요. 이게 약간 욕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이 말은 생계 유지비라는 뜻으로 재정적 궁핍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 만한 돈, 시발 비용, 홧김 비용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인터넷에 정의가 나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상사가 자기 차를 운전해달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이런 경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직장에 사표를 던지면서 상사의 면전에 뻐규라고 쏘아붙이고 당당히 걸어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부분인데요. 저자는 롤프 도벨리이고 제가 3, 4년 전에 읽었는데 이 책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정의하는 뻐규 머니는 1년 연봉 정도인 걸로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있음으로써 내가 회사에서 관두고 싶어도 내가 돈 때문에 회사를 관둘 수 없어. 꼭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좀 1년 정도 쉬면서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꼭 회사를 다녀야 돼? 하면서 좀 한결 상황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여기 써 있고요. 그래서 이 허규머니는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나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불행 피하기 기술에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연봉이 얼마나 되면 행복할까? 재정적 완충 장치로서의 연봉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돈과 행복의 연구에서 아주 가난한 경우에 돈은 행복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봉이 약 7천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1억 3천만 원이 초과하면 행복에 있는 영향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서양 사례여서 우리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1년 정도 연봉을 가지고 있으면 한결 자유롭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46년에 조사된 미국인의 행복지수와 1970년도의 행복지수를 비교했는데 생활 수준이 거의 배는 높아졌는데도 삶의 행복도는 상당히 비슷했다는 점에서 그 연봉이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늘어나진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거고 그 1946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직후로 아무래도 좀 생활이 지금과 비교하면 뭐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자동차 같은 것도 되게 귀할 때였는데 1970년도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가 있고 온수도 마음껏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생활 수준과 비교하면 엄청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자체는 많이 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의 최저 한계선을 벗어난 경우에 돈은 해석의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돈이 좀 없어서 의식주 관련된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돈이 큰 역할을 하지만 그걸 벗어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양이 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삶의 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고 나의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나는 도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입니다. 여기 이제 세이노님이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관련해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현재 제 상황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서라고 핑계를 대고 있긴 한데 뭔가 도전을 좀 꺼리게 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로빈슨 크루소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톰 행크스가 나왔던 영화 있는데 캐스터웨이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8년간의 무인도에서 살면서 폭풍과 지진, 질병, 고독 등에도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계속 28년을 잘 무인도에서 지내가지고 결국 영국으로 귀향한 소설인데요. 내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 라고 여기 세이노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돈이나 명예, 학식, 남들로부터 인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인도에서 자살할 사람이라고 거기서 버티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무인도에서 내가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불을 피울 수 있어야겠죠. 음식도 구해야죠. 잠자리도 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영혼을 타오르게 할 불꽃이 없다면 침몰하는 배에서 수영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면서 예시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열심히 살게 되지는 않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불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불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20대에는 뭐 배낭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우선 어차피 그 시기에는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씩 배우면서 늘려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40대가 된 지금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좀 안주하면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을 세우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1인치라도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도 외롭게 최선을 다하자라고 한 세이노님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투자에 대한 생각 책에도 나왔는데 사람이 단기는 과대하게 예상하고 장기는 과소 예상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매일 조금씩 하는 거는 사실 변화하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3개월, 6개월, 1년을 꾸준히 해야 결과가 보이는데 당장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우선 조금씩 노력하는 데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예로 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나오세요. 이분이 갑부로 엄청 유명한 분이어서 막 TV에 보면 세계 몇 대 부자 해가지고 엄청 큰 뭐 요트나 비행기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오거든요. 이분이 1997년도에 열기구로 18일간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하고 세계 각국 신문 기자들을 초대해서 하늘로 이제 위풍당당하게 올라가셨는데 하루도 안 되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셨대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하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재시도하고 될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해서 이루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다 처음에 잘하고 싶죠. 근데 몇 번을 넘어지게 되고 자전거를 탈 때도 계속 넘어지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넘어져도 좋다는 자세를 가지고 상처투성이에 꿰맨 자국도 있는 무릎을 부러워하며 당신 앞에 던져진 현실의 삶에 도전하라. 저도 지금 뭔가를 좀 배워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도전이 실패가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씩 목표를 작게 잡으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성취가 그것도 성공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좀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계속 반복할 때가 좀 있어요. 이거 이런 완벽한 상황이 되면 시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놀러 나가야지 하면서 어디를 갈까 계획을 막 세우다가 못 갈 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게으른 완벽주의자로 살기보다는 넘어지더라도 매일 조금씩 도전하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전하기로 한 제가 이제 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이가 예전에는 많은 편에 속했을 텐데, 이제는 중간 정도 나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그래서 정말 이 도전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님, 화이팅입니다. 음, 대한항공 땅콩 사건에 대한 생각인데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내가 아, 많이 몰랐던 부분을 얘기해줘서 정말 좋더라고요. 어, 그 1등석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세세하게. 저는 1등석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1등석을 이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등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놀랐던 부분이에요. 1등석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1등석 손님이 기내에 딱 가면 실내복을 준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도록. 그리고 침대는 180도로 펼쳐지는 좌석이고 얇은 오리털 이불을 준대요. 장거리 노선에서는 식사는 캐비어를 포함한 정통 프랑스 요리와 최고급품의 와인과 샴페인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은 1등석 손님이 오면 겉옷을 받아 걸어놓고 신문을 제공해주고 물수건을 주고 음료를 서비스를 해주고 마카다미아를 줍니다. 이때 샴페인은 유리잔에 담아서 그리고 마카다미아는 작은 도자기, 종지에 담아서 손님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종이 냅킨이나 일회용 식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외국 항공사는 오렌지 주스도 신선 오렌지로 압축해서 내어가고요. 커피 원두도 선별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내려놓을 때는 비행기가 흔들려서 쏟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초 정도 후에 손을 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등석 손님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승무원의 한 명은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잠을 자다 깨어난 손님이 있으면 즉각 다가가서 음료를 갖다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1등석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 1등석을 이용하는 손님은 이 디테일에 따라 항공사를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의 서비스 교육을 총괄하는 부사장이 1등석을 탔는데 이 마카다미아를 도자기 종지에다가 갖다 주지 않고 봉지째 갖다 줬다? 교육 총괄을 하는 부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죠. 항공사의 수익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그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요. 이 서비스 매뉴얼대로 자기가 교육한 대로 하질 않고 봉지째 손님이 뜯어서 그 마카다미아를 먹고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을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갑질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그때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던 건 그런 걸 거예요. 아니, 손이 없어? 땅콩 껍데기 그거 하나 못 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게 신문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이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그까지 땅콩 봉지가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사무장을 내리게 했을까? 재벌 오너 가족들이 정말 싸가지 없는 행포들을 많이 해. 역시 재벌들은 직원을 머슴으로 생각해. 그 사무장은 해고당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등을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 1등석 손님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주어져야 그들이 주머니를 열게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뼈 때리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그때 이제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의 잘못은 세이노님이 지적은 하세요. 다른 승객이 있는데 그 사무장한테 고함을 지르고 해양을 시킨 것은 갑질이다.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갑질이고 승객에 대한 무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래서 이게 역시 사람이 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했던 부분도 물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1등석 손님이 원하는 기대 수준을 몰랐기 때문에 그 화를 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깨지는 경험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도 하게 되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이렇게 같이 안 했으면 끝까지 다 못 읽었을 수도 있을 만큼 양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읽어서 즐거웠고, 앞으로 다른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